자, 이론 교재 349페이지입니다. 자, 34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 제일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자, 관리 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별표하시고, 그게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그 환지 설계 기준이 7개죠.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 7개. 그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적응환지 원칙이잖아요. 적응환지 원칙 기준 7개 어떻게 봤죠? 위치, 그죠? 위지면, 토, 수리, 환. 위지면, 토, 수리, 환. 말씀하세요. 뭐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개를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게 환지계획 작성 원칙이죠. 적응환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분양 설계 기준은 3개예요. 3개.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이죠. 환경. 그래서 원칙입니다. 자, 분양 신청은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동그라미 하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3개와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 설계를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리 그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 그 위지면 토수리 환지 설계 기준 7개 중에서 분양 설계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분양 설계 기준이 되는 것은 3개뿐이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3개예요. 이런 얘기예요. 한번 봐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면적이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 면적도 큰 것을 작으면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 주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했어. 그러면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한 아파트 주는 거예요. 보통이면 보통, 불량이면 불량, 매우 불량이면 매우 불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 투자할 때 한강이 보여야 되겠죠. 보이는 곳이라면은 한강이 보이는 게 좋잖아요. 저 뒷동이 좋습니까? 앞동이 좋습니까? 앞동이 좋잖아요. 재건축 단지에 투자할 때 저 뒤쪽에 재건축 단지 아파트 7억 주고 사고 앞에는 10억 주고 샀어. 이쪽에 라인은 10억, 여기는 7억 주고 샀다고. 재건축 투자할 때 7억 주고 사가지고 운 좋으면은 맨 앞동에 오겠지. 잘 뽑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알겠죠? 근데 모르고 가면은 태본 지방서 올라오면은 이제 싼 걸 찾아요. 알겠죠? 이왕 투자하시려면은 이거는 나중에 7억짜리는 나중에 프리미엄이 3억 붙으면은 이쪽에는 5억씩 7억씩 그렇게 붙어요. 그죠? 투자 목적이라면은. 그래서 이거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맨 앞동에 투자 목적으로 10억 주고 샀는데 맨 뒷동을 받으면은 그냥 해서야 됩니까? 소송해야 됩니까? 재건축 조합을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 설계도 못해요, 자기들도.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 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이 상이었으면 상, 하였으면 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아니지 그러겠죠, 이제. 환지 계획 작성 기준, 적응 환지 원칙 중에서 관리 계획 작성 기준 몇 개죠? 3개.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특례. 350페이지는 전부 통째로 아셔야 되죠. B번호입니다. B번 빨리 줄 것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줄 거예요.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밑에 예를 들면 적으세요. 알박기. 들어보셨습니까? 알박기. 예를 들면은 대림동 재개발구역에 여기 대림동 재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을이고 분양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때 땅 한 평 사뒀어, 한 평.
한평은 지목이 농지여도 농사 못 짓죠. 지목이 대여도 건축 못 하죠. 그러면 이 목적은 뭐죠? 투기, 알박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당신 잘했어. 한평도 토지 소유권이 있어. 분양권 드리겠습니다. 합니까? 그 권리를 금전 청산합니까? 현금으로 청산해서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너무 어제 전화 왔어. 어제 부산에 올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작년에 같이 공부했는데 올해 공부하고 계시니까 작년에 실패하고 이제 다시 하시고 있는데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전화 왔었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이런 거 지하인데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라 등기가 미등기 돼 있대요. 땅만 등기가 돼 있고 건물은 불법 건축물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데 지하인데 대지 지분권이 1.5평이래. 그 입주권 나오는지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살려고. 사지 마시라고요.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좁은 토지. 그러니까 수도권 기준 조금 달라.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한 6평 미만이면은 조합이 설립되고 정관이 결정되고 조합에 꼭 문의하고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자,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그 다음에 줄 것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실소유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밑에 적으세요. 투기꾼. 이 투기꾼에게는 그 권리를 입주권 줍니까? 현금 청산합니까? 현금 청산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내려옵니다. D. 분양 설계 미칠 것이고, 분양 설계는 밑에 적으십시오. 뭐죠? 동호수 결정하는 거잖아.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분양 설계는 줄 거죠.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하는 날 기준입니까? 만료되는 날입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일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인에게 동호수를 미리 정하면은 뭐죠? 특혜 분양이잖아요. 그래서 특혜 분양 방지를 위해서 분양 설계는 관리청계 중에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별표예요. 1시대 동그라미, 1명 동그라미, 1시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몇 주택이죠? 1주택 공급 줄 거예요. 1주택 공급 원칙이고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미줄 것이십시오.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줄 거예요.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 동그라미. 이 경우에도 몇 주택이죠? 1주택 공급합니다. 1주택 공급 줄 것이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제목을 씁니다. 몇 주택 공급 원칙이죠? 1주택 공급 원칙이에요. 1주택 공급 원칙을 지은 거죠. 그래서 관리청객 작성할 때는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1세대, 1인, 그리고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가 F예요. 1주택 공급 예외라고 되어 있죠?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가 F인데 줄 거죠.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줄 거예요. 앞에 별표 2개예요. 이런 거 대충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못 찬다니까.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해서 1주택 공유입니까? 1토지 공유입니까? 1토지 공유.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면은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따로 정할 수 있고 시도 조례로 정했다면은 미칠 거예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 공급 숫자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봐요. 경기도 평택에서 평택 재개발 구역에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그럼 주택 공급 숫자를 경기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니까. 경기도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면은 경기도 조례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면 3주택 공급이고 5주택 공급이면 5주택 공급이고 2주택 공급은 2주택 공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면은 주택 공급 숫자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특례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한 개에 하면은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건 외우면 되죠, 뭐. 외우면 되는데
지난주에 거의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 입주한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그때도 1주택 공급 원칙인데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회 토지 등 소유자. 그럼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니까 중심지라고 했습니까? 외곽지입니까? 외곽지. 투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똑같잖아. 근로자 숙소, 기숙사 동그라미 했었잖아, 지난주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줄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투기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받은 자.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투기꾼입니까? 정부 시책에 따른 겁니까?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소유주택수만큼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동그라미예요. 가격 범위. 이때 가격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에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동그라미.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그리고 종전주택의 주거 조정 면적 범위 동그라미예요. 이 범위에서 몇 주택 공급할 수 있죠?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주거 조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계속 줄 거예요.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3년 내에는 전매가 제한돼요.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봐주세요. 아까 대림동 재개발구에 평택에 사고 있는 갑돌이가 3억 주고 빌라 투자한 거 맞죠?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아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나 기준으로 평가지가 얼마죠? 5억이잖아. 이 5억 범위 안에서 갑에게는 2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5억 범위니까 하나는 3억짜리 아파트 줄 수 있고 하나는 2억짜리 아파트 줄 수 있죠. 몇 개입니까? 2개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단 둘 중 하나는 주거지대 면적이 얼마 이하야 됩니까?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아파트는 주택은 앞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대 다음 날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매를 허용합니까? 제한 받습니까? 전매 제한을 받는 거야. 그리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주택의 주거지대 면적이 150제곱미터라. 종전주택의 주거지대 면적이 150제곱미터면 이 15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야. 100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50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둘 중 하나는 주거지대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맞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전매 제한 받죠? 3년 동안. 그래서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안에서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지대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그중 하나는 주거지대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것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같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그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 이거 어려워요. 과밀 억제권역 동그라미.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재건축 단지 동그라미.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재건축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한정 공급이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어. 줄 거예요. 투기가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재건축 단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투기가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지만 투기가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가 5주택이면 5주택 공급입니까? 3주택입니까? 3주택.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가 2주택이면 2주택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주택 공급 세대 수를 계산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초토화 시켜둬야 돼요. 책이 멀쩡하면 안 돼요. 이 책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책이 헤어져서 불쌍해서 못 볼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책이 막 나달라달라달 이렇게. 351페이지. 관리중개 인가고시의 효과. 관리중개 인가고시의 효과 별표하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관리중개 인가고시의 효과. 고개 드시죠?
이 정비법은 한 번 듣고 일주일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똑같은 걸 똑같이 들으시라고 그러면 확 들어온다니까. 한 두 번만 더 들으면 좋은데. 형님 너무해. 자, 여러분 관리중개 인가구시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착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대림동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중개 인가구시에서는 삽을 뜨는 거예요. 공사 착수한다고. 그럼 여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관리중개 인가구시가 있으면은 그 효과로서 정비구역 안에 종전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종전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습니까? 정지됩니까? 정지됩니다. 정지. 이게 자체 시험 문제 될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종전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되는 시기는 언제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 교재 보십시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 종전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정비구역 안에 종전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가 되버려요. 그러면 잠깐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된 종전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2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상권 등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되는 동네에 전세 사시는 분들, 그죠? 세입자나 전세 임자나 임차권자는 사용수익 못하니까 그 권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관리중개 인가고시 후 사용수익이 정지되면은 이제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면은 그냥 이사 가야 됩니까? 보증금 돌려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돼요. 금전, 반환 청구는 저 뒤에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누구죠? 조합이냐, 조합. 법 잘 맞는 것 같죠? 아니,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에 전세 살다가 관리중개 인가고시가 있으면 전세집은 사용수익이 법적으로 정지되잖아요. 그럼 전세계약 해지했잖아요.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달라면 돈이 없다.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안 돌려주겠죠. 그럼 이주를 못하니까 동네가 비지하는 거야. 그러면은 공사 착수를 못하니까 그 공사 지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세계약이나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면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과 임차보증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사업조합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반환 지급한다니까. 그럼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은 눌러 앉습니까? 이주합니까? 이주하는 거야. 동네가 텅 비었죠? 그 다음에 뭐 하죠? 기존 건축물 철거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비구역에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시기는 언제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종전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정지,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철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적어야 되겠다, 그죠? 세 번째가 뭐죠? 기존 건축물 철거. 기존 건축물 철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기존 건축물 철거합니다. 봐주세요. 기존 건축물 철거합니다. 대림동 재개발구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기존의 건물을 다 철거했어요. 다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습니까? 나대지가 되어버렸습니까? 나대지가 됐지.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도시 기반시설 확보합니다. 이때 배웠잖아요. 정비구역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전신주를 지상에 노출합니까? 공동구에 강제 수용합니까? 공동구에 강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재개발이 끝나면은
그 정비구역 면적이 200만 제곱도 초과하면은 전신주 안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 아파트를 짓습니다. 야, 쭉쭉 아파트 예쁘게 빠졌다, 그죠? 네. 이렇게 공사 끝났어. 끝나면은 이제 조합에서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고시는 사업 시행 계획도로 틀림없이 공사 완료되면은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를 고시합니다. 공사 완료는 택지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재건축이 끝난 겁니까? 재건축.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반시설 새로 확충하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공사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었으니까 아파트 다 지었죠? 준공사 왔습니다. 사용 그게 공사 완료 고시 준공인가 받았죠? 준공에서 받고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은 이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하고 시장구수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분양처분이라고 합니다. 분양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양처분이라는 말을 안 써요. 법은 안 쓰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하고 보고한다 그래요. 분양신청은 조합원에게 잔금을 끝낸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그 이전 사실을 시장구수 등이 고시하고 보고합니다. 네,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분양처분.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합원은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약심이 없는데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 14일이 됩니까? 지난주 배웠죠? 지체 없이입니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분양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등기와 분양 등기는 전부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분양 등기나 환지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했죠. 정비법에는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해서 분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새 아파트 소유권 취득했고 등기까지 끝나고 과부족부를 금전적으로 청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청산한다. 징수할 권리, 받을 권리,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모두 그 권리를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모두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대림동 재개발 사업 예를 들어서 입주하고 분양 등기가 이기까지 과정을 쭉 설명드린 거고요. (353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353페이지 제일 밑에 소유권 이전 고시 등 나와 있습니까? 353페이지 중간에 35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 등 나와 있죠.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죠? 분양처분이라니까. 분양처분. 읽어볼까요? 자, 정비사업시행자 조합에서는 공사 완료 고시에서는 지체 없이 뭐하죠? 그렇죠? 대지 확정 측량하고 측량이 끝나면 분할할 수 있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 청구계획 내용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해주고,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야. 거기서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거기서 끝납니까? 고시 보고합니까? 고시 보고. 그래서 내려옵니다.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정비사업시행자 조합에서는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자치단체 공부의 고시 동그라미. 이 고시가 무슨 고시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고시하는 시장업소 등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를 뭐라고 하죠? 분양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여 고시하고 보고하면은 이제 분양 처분의 형식 욕구가 갖추게 된 거예요. 네.
이 경우 죽겠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은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전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새로 취득 하게 되는 거예요.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5년. 그리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모두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일 위에, 청산금 제일 위에 의 끝에 보면은 죽겠죠?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마시면 돼요. 밑줄 긋으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미축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였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건축법부터는 좀 쉽죠? 그렇게 머리 아픈 내용은 아니죠. 아무튼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절차법 합하면 몇 문제죠? 12문제. 12문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7문제, 8문제를 맞추면 안정적으로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7문제 정도는 쉬워요. 그 나머지가 어려우니까 힘내시고 복습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건축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